조용한 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조선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억울하게 쫓겨난 한 며느리와 그 앞에 나타난 검은 갓의 사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승사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억울함을 기록하러 온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이씨 집안의 안채에는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 앞에는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가 펼쳐지자 그 안에는 강씨 부인이 은채에게 던졌던 말들, 숨겼던 죄들, 외면했던 밤들이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검은 갓의 사내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잊은 일을 저승은 잊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야담과 민간신앙, 저승사자 전승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으며 이야기 속에는 조선시대 며느리의 삶, 시집살이, 제사 문화, 저승관과 인과응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한겨울 대문 밖으로 쫓겨난 며느리 은채의 억울한 사연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저승사자는 두려운 존재로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을 마감하는 사자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억울한 죽음과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존재로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춰진 일이 하늘과 저승에는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거짓말, 누군가를 무너뜨린 차가운 말 한마디도 결국 어딘가에 기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저승사자 역시 피와 공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남긴 무게를 보여주기 위해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조선 야담입니다. 이야기는 조선 후기 산과 강이 만나는 어느 작은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을에는 이씨 집안이라는 제법 체면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기와집을 갖추고 제사를 빠뜨리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반듯한 집안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은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날카롭고 손끝이 엄했으며 집안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시아버지 이참봉은 나이가 많아 사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아들 이문석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이씨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안채 안에서는 늘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집으로 시집온 여인이 바로 은채였습니다. 은채는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을 입고 자란 적도 없었고 혼수도 넉넉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이 깊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고 밤이면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얼굴은 갸름했고 눈빛은 맑았지만 늘 어딘가 서러웠습니다. 은채는 시집온 첫날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난하게 왔다고 하여 마음까지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지 않아 매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강씨 부인은 처음부터 은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혼수가 적다, 말이 적다, 웃음이 어둡다, 걸음이 느리다. 이유는 매일 달랐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며느리는 한 집안의 살림과 제사, 어른 봉양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양반 체면을 지키려는 집안일수록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많았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 밥상 위에 반찬 위치 하나, 어른 앞에서 고개를 드는 높이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은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 뜨기 전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폈고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늘 부엌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국이 싱겁다. 밥알이 고르지 않다. 제사상에 오를 전이 두껍다.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말대꾸라 했고 침묵하면 속으로 불만을 품었다 했기 때문입니다. 은채의 남편 이문석은 마음이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했고 어머니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채가 꾸중을 듣는 소리를 들으면 방문 안에서 헛기침만 했습니다. 가끔 은채가 방으로 들어오면 미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소. 은채는 그때마다 괜찮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 자신이 괜찮아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석의 병은 해마다 깊어졌습니다. 겨울이면 기침이 심해졌고 봄이면 열이 올랐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의 병을 걱정하면서도 그 원망을 은채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안의 기운이 사라졌다. 아들이 병든 것도 집안이 기운 것도 모두 내 팔자 때문이다. 어느 해 늦가을 이씨 집안에는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칠 전부터 은채를 몰아붙였습니다. 제사상은 집안의 얼굴이다. 내 손이 어설프면 조상님 앞에서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한다. 은채는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떡을 찌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끝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은채는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사 당일 밤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제사상에 올릴 은장도를 닦아 작은 함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난 뒤 그 은장도가 사라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곧장 은채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늘 탐나는 눈으로 물건을 보더니 결국 손을 댄 것이냐? 은채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강씨 부인은 냉소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온 사람이 귀한 물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다. 은채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씨 부인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녀와 하인들이 방을 뒤졌고 은채의 작은 함도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친정어머니가 남긴 작은 비녀뿐이었습니다. 은장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강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훔쳤으면 숨겼겠지. 가난한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망치려 든다. 은채는 남편 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석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은채를 믿고 싶은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의 눈이 아들에게 향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참봉도 사랑채에서 그 소란을 들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체면이 상할까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둑맞은 제삿집으로 소문나는 것도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말이 퍼지는 것도 모두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은채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훔치지 않았다는 말보다 집안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며느리 하나를 희생시키는 편이 더 쉬웠습니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은채의 옷가지 몇 벌을 보자기에 싸던졌습니다. 내가 훔친 물건을 어디에 숨겼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집에 더는 둘 수 없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강씨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둑에게 갈 곳을 걱정해줄 집안은 없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문석은 방 안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그 얼굴을 보고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 밖으로 밀려난 은채는 눈길 위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머리와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보자기는 너무 가벼웠고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채는 고을박 산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바람은 거칠었습니다. 오래된 선앙당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더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눈발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검은 갓, 검은 도포, 그리고 손에 든 오래된 장부. 사내는 은채 앞에 멈춰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 억울함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뒤로 눈보라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채는 처음에는 자신이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괴물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검은 갓의 사내는 오래된 장부를 품에 안고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끝내 듣지 않은 말을 저승이 들으러 왔다. 은채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억울함이 너무 오래 길 위에 버려져 있어 그것을 거두러 왔다. 그 말에 은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하녀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존재가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 갓의 사내는 장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는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은채는 글을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장부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말로만 남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던진 차가운 말, 억울한 일을 외면한 침묵,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낮춘 눈빛,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듯 보여도 어딘가에 남는다. 은채는 장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도 남았습니까? 저는 훔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았다. 내가 눈 속에서 혼자 되뇌던 말까지 남았다. 그 말을 듣자 은채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미쳐버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검은 갓의 사내는 은채를 오래된 선앙당 처마 밑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앙당은 마을 사람들이 길을 지날 때 돌 하나씩 올려두고 복을 빌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기둥에는 색이 바랜 천 조각들이 묶여 있었고 눈이 내려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버텨라. 곧 너를 도울 사람이 올 것이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집은 이미 너를 버렸다. 하지만 사람이 버린 길에도 하늘이 남겨둔 길이 있다.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눈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은채는 그가 걸어간 발자국을 보려 했지만 눈 위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것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이틀 무렵 선앙당 앞을 지나던 노파 하나가 은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파는 마을 밖 약초밭 근처에 혼자 살던 막내 할멈이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은채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밤에 사람이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은채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은채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아랫목은 따뜻했습니다. 화로 위에는 묽은 죽이 끓고 있었고 벽에는 말린 약초가 걸려 있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은채에게 죽을 먹이고 손발을 녹여주었습니다. 한참 뒤 은채가 겨우 정신을 차리자 막내 할멈이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선앙당에서 검은가 쓴 이를 보았느냐? 은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더 묻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내려온다. 억울한 이가 길 위에 버려지면 저승길을 지키는 사자가 먼저 찾아온다는 이야기 말이다. 조선의 민간 신앙 속에서 저승사자는 단순히 무서운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죽은 이를 데려가는 존재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풀리지 않은 원한과 억울함을 알아보는 존재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야담과 전설 속 저승사자는 때로 사람보다 더 공정한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숨긴 죄, 집안 안쪽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 아무도 증언하지 못한 눈물까지도 저승의 장부에는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도덕적 상상력이었습니다. 은채가 만난 검은 갓의 사내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채가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도록 억울함의 기록을 지키러 온 존재였습니다. 은채는 막내 할멈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대문 밖으로 밀려나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막내 할멈은 억지로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을 내어주고 약초 달인 물을 먹이고 이불을 햇볕 드는 쪽으로 끌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은채가 조금 기운을 차리자 막내 할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먼저 살아야 한다. 살아있어야 진실도 제자리를 찾는다. 은채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시댁으로 돌아가 따지고 싶기도 했고 그대로 멀리 도망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검은 갓의 사내가 남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억울함은 이미 기록되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은채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편 이씨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를 내쫓은 다음 날 아침 사라졌던 은장도가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채의 방도 보자기도 아닌 강씨 부인의 오래된 한 밑에서 나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려고 넣어둔 것이라며 소리쳤지만 집안 사람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어린 하녀 하나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겁에 질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참봉은 은장도가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미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다는 사실이 마을에 퍼지면 집안 체면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강씨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은장도가 돌아왔으니 된 일이다. 도둑이든 아니든 그 아이는 이미 나갔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강씨 부인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이씨 집안 안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흔들렸고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꿈속에서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녀 앞에 오래된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부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은채를 처음 시집온 날부터 낮추어 부른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가 적다. 손이 느리다. 가난한 집 딸은 어쩔 수 없다. 집안 기운을 막는다. 강씨 부인은 손으로 귀를 막으려 했지만 글자들은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뒤에도 방 안촛불은 꿈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문석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채가 쫓겨나던 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은채의 눈빛은 원망보다 더 아팠습니다. 문석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은채가 훔쳤습니까? 강씨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아이 편을 드느냐? 문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침을 하며 은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문석은 방 한쪽에서 사라졌던 은장도를 보았습니다. 분명 함에 넣어두었다고 했던 물건이 그의 이불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한 죄도 장부에 남는다. 문석은 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 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씨 집안에는 어린 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은채가 시집 온 뒤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은채가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았고 강씨 부인이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다가 안채 안에서는 은채를 몰아붙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장도가 사라진 제사의 밤 복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직접 은장도를 함에서 꺼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은채를 내쫓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분노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장도를 은채가 훔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하녀 하나의 말이 안주인의 말보다 무거울 리 없었고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자신도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밤마다 복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깊은 밤 복례는 물을 뜰어 나갔다가 안채 마당에서 검은 갓의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는 강씨 부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너무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내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섭다기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았으나 말하지 않은 것도 기록된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복례는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억울한 이를 살리는 말은 늦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복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씨 부인에게 말할 수도 병든 문석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복례는 막내 할멈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채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막내 할멈의 집에 도착한 것은 비가 그친 늦은 오후였습니다. 은채는 마당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은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다 보았는데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무릎을 꿇고 제사의 밤에 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은장도를 가져갔다는 것, 은채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도 모두가 침묵했다는 것,
은채는 손에 들고 있던 약초를 떨어뜨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누명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속 찜 하나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구나. 은채는 복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늦게 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복례는 은채에게 함께 관하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내 할멈의 작은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관하로 가면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씨 집안의 힘과 체면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또다시 자신을 짓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서두르면 칼이 되고 기다리면 증거가 된다. 은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직접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갓의 사내가 보여준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말은 기록된다. 행동도 기록된다. 그렇다면 자신 역시 어떤 말을 남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은채는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치지도 않을 것이다. 진실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하자. 그날 밤 강씨 부인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씨 집안 안채가 아니라 오래된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은채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복례가 떨리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들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갓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든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첫 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의 가운데쯤 붉은 실로 묶인 장이 열렸습니다. 그 위에는 제사의 밤에 벌어진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장도를 가져간 손, 거짓으로 며느리를 몰아붙인 말, 침묵한 가족, 두려워 입을 닫은 하녀. 강씨 부인은 장부를 덮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해가 지기 전 내가 숨긴 것이 사람들 앞에 놓일 것이다. 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씨 집안 대문 앞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 대문 앞에 놓인 장부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장부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장부 표지에는 먹으로 흐릿한 무늬가 남아 있었고 그 위에는 눈 녹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하인에게 그것을 치우라 명했지만 하인은 손을 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부가 저절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펼쳐진 장에는 제사의 밤이라는 글귀와 함께 은채에게 던져졌던 거짓 누명의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승사자의 장부라 했고 어떤 이는 누군가 강씨 부인을 벌주려 꾸민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은채가 정말 억울했던 것은 아닐까? 복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할멈과 은채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아에 가서도 같은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채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복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더 무섭습니다. 막내 할멈은 두 사람에게 깨끗한 두루마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떨릴수록 옷깃을 단단히 여미는 법이다. 그렇게 은채와 복례, 막내 할멈은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은채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씨 집안 사람들도 불려 나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참봉은 집안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워 얼굴을 굳혔고 이문석은 병든 몸을 이끌고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또는 처음에 이 일을 단순한 집안 다툼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장도가 강씨 부인의 한밑에서 발견되었다는 말, 복례가 제사의 밤에 본 일, 그리고 대문 앞에 놓인 장부의 소문이 한꺼번에 올라오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또는 강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은 뒤 사라진 물건이 그대의 한밑에서 나왔다 하였소. 어찌된 일이오? 강씨 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군가 넣어둔 것입니다. 사또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라. 복례는 온몸을 떨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사의 밤에 제가 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은장도를 작은 함에서 꺼내 안방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은채 마님은 그때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계셨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저 하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례는 울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은채 마님 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처음부터 은채 마님을 도둑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문석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내가 도둑이라 생각했는가? 문석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도 제 죄입니다. 그때 관아 마당 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몸을 떨었습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모를 낡은 장부가 사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놀라 물러섰고 사또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장부는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듯 했지만 글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씨 부인에게는 자신이 은채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보였습니다. 이 참봉에게는 자신이 침묵했던 날들이 보였습니다. 이문석에게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밤들이 보였습니다. 복례에게는 두려워 입을 닫았던 시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채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눈 속에서 혼자 되뇌던 말.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 장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아 마당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갓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또조차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장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칼도 들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남긴 말을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 열린다. 강씨 부인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던진 말은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 두려움과 미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느냐? 강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부의 글자들은 점점 진해졌습니다. 은장도를 숨긴 손, 거짓 누명, 한겨울 대문 밖. 하나하나가 그녀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승사자가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더 이상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참봉도 자리에서 내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약했습니다. 문석은 눈물을 흘리며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한마디만 했더라면. 은채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어서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때문에 당신도 자신을 잃었습니다. 사또는 관아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은채가 은장도를 훔쳤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강씨 부인의 방에서 물건이 발견되었으면 복례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를 거짓으로 몰아 내쫓은 이를 인정해야 했고 이씨 집안은 은채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승사자의 장부를 관아 문서에 그대로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사람의 죄가 반드시 문서에만 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또는 은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씨 집안으로 돌아가겠는가?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강씨 부인도 문석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은채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은채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면 체면은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시 갇힐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채는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을 뿐 다시 그 집 며느리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할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먹고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누군가의 집안 체면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막내 할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가 내 것이 되었구나. 검은 갓의 사내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장부의 한 장이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은채의 새로운 이름이 적히는 듯 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 은채는 그 글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서기 전 은채는 검은 갓의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제 억울함은 끝난 것입니까? 사내는 잠시 장부를 덮고 대답했습니다. 억울함은 누군가 벌을 받는다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억울함만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을 때 비로소 끝난다. 은채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복수는 내가 대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숨겨진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내가 살아남았고 복례가 말했고 사람들이 보았기에 진실이 길을 찾은 것이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검은 갓의 사내는 이미 관아 문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장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날 펼쳐진 글자들이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야담, 민간신앙, 저승사자 전승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조선 사회의 여러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며느리는 집안의 살림과 제사,
어른 봉양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집안 안쪽의 권력관계 속에서 쉽게 억압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승사자와 죄의 장부 같은 모티프는 한국 민간 신앙과 야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무섭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른 말과 행동도 결국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한 사람의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침묵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역사와 야담은 때때로 기록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뒤 은채는 막내 할멈의 집에 머물며 약초와 바느질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집안에 속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은채는 고을 장터 한쪽에서 작은 약초 꾸러미와 바느질감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곧 그녀의 정직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복례도 이씨 집안을 나와 은채의 곁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어느 겨울밤 한 젊은 여인이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장터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세요. 억울한 말은 눈 속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멀리 선앙당 쪽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정말로 가져가는 것은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한 억울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 오래된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